안녕하십니까, 백창기입니다. 자, 여러분, 날씨도 굉장히 이제 좋아졌죠, 그죠? 공부하시기에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날씨입니다. 자, 파생상품 투자 상담사. 파생상품 투자 상담사. 요새 뭐 금융권에 뭐 정권이나 뭐 은행, 그죠? 요런데 여러분이 뭐 취직을 한다거나 또는 뭐 이쪽 계통의 일을 하실 분들은 반드시 따셔야 되겠죠, 그죠? 또는 대부분의 금융상품이 다 파생상품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잘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먼저, 이 파생상품 투자 상담사 이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이 합격증을 얻기 위해서는 60점을 넘어야 되겠네, 그죠? 점수 자체는 낮습니다. 그리고 100점 만점에 60점이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은 굉장히 쉬울 수도 있어요. 두 개 중에 한 개. 그것도 주관식이 아니라 객관식. 사지선다형. 신의 축복이 되겠죠, 그죠? 까놓고 얘기해서 우리가 두 개 중에 한 개를 맞으면은 50점이 나옵니다. 그죠? 네 개 중에서, 그죠? 객관식 4개 사지선다형에서 내가 어렴풋이 알게 되면 두 개 중에 한 개에서 맞춘다 하면은 50점이 나오죠. 나머지 찍어도 50점 넘을 수 있겠다. 문제는 이 내용 자체가 여러분이 배우셨던 모든 금융 자격증 여러 과목 중에서 좀 가장 어려울 수 있겠다. 아시겠죠?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총 4과목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제 1과목이 장래 파생이 되어 있네요. 그죠? 장래 파생. 즉, 쉽게 얘기해서 선물과 옵션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 선물에서 15문제가 출제가 되고, 즉 15점이 배정되고, 역시 옵션도 15문제입니다. 합쳐서 30점. 그죠? 60점 넘으면 합격할 수 있겠죠? 과락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락이면 40점이니까 12문제 이하 맞으면 안 되겠죠? 그죠? 뭐, 당연히 이건 못 과락은 생각하실 필요 없겠고. 제 2과목. 이 과목이 장외가 되겠는데요. 즉, 수합과. 수합이 10문제가 출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기타 파생. 장외가 되겠죠? 그죠? 기타 파생. 에서 15문제에서 이 과목에서 25점이 되겠습니다. 역시 과락은 40점이니까 10문항이 될 수 있겠네요. 그죠? 뭐 당연히 과락은 신경 쓸 필요 없겠죠. 그죠? 그 다음 제 3과목. 3과목이 리스크 관리. 그렇겠죠. 그죠? 리스크 관리. 13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요까지가 아마 계산 문제입니다. 그죠? 이론도 좀 복잡할 수 있는데, 즉, 선물, 옵션, 스왑, 그 다음에 장외 파생, 이색 옵션, 뭐, 기타 파생, 그 다음에 리스크 관리. 요까지가 아마 계산 문제, 이해를 요하는 작용 기준을 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직무윤리, 인간성 테스트, 직무윤리하고 영업 실무. 이렇게 해서 12문제에서 25문제, 역시 10문제가 되겠고요. 과락은. 나머지 4과목이 법규가 되겠습니다. 20문제. 뭐, 금융위 규정이나 뭐, 거래소, 협회, 이런 규정을 합쳐서 법규에서 20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1, 2, 3, 4 과락 없이 총점, 즉 평균이 60점만 넘어가면 돼요. 내용이 좀 어렵습니다. 어렵는데 여러분 이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굳이 100점 맞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 파생상품 투자상담사가 과거의 선물거래사에 비해서는 내용이 많이 좀 시험 수준이 좀 낮아졌습니다.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개념 위주로 좀 이해하시고 핵심적인 내용을 좀 기억하셔가지고 문제 중심으로 좀 정리하시면 되겠다. 굳이 정규 교재 1권, 2권, 3권, 4권은 보실 필요 없이 제 강의만 잘 들으시면 뭐 수석은 모르겠습니다만 무조건 80점은 넘을 수 있겠다. 아시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어쨌든 하나하나 그죠? 이제부터 시작하도록 해볼게요. 되겠죠? 그죠? 재밌게 하셔야 됩니다. 지울게요. 어쨌든 2개 중에 내가 1개를 어렴풋이 하면 50점 나오는 거고 나머지 찍으면은 확률적으로 12.5에서 62.5가 나오네요. 아주 기분 좋은 점수. 자, 이제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그죠? 어쨌든 쉽다라고 자꾸 생각하셔야 되고 공부를 재밌게 하셔야 됩니다. 이 자격증 딴다고 해서 인생 달라지는 거 없겠죠? 그죠? 자, 파생. 먼저 개념부터 한번 봅시다. 교재 펼치지 마시고요. 파생 상품을 뭐 매매한다. 파생 거래에 대해서 우리 개념을 좀 알자. 이 파생은 말 그대로 파생, 어디에 근거를 두고 거기에 뿌리를 두고 파생되어 나온 모든 거래를 무슨 거래? 파생 거래로 합니다. 그런 상품은 파생 상품. 다시 할게요. 어디에 근거를 두고 여기에 근거를 두고 뿌리를 두고 여기에 뻗어나온 파생되어 나온 모든 거래가 파생 거래입니다. 파생 상품이 되겠네요. 그죠? 문제는 가마 여기에 근거, 뿌리를 둔 이걸 뭐라고 하냐? 여러분 잘 아시는 전통적인 거래, 현물 거래가 되겠네요. 이 현물 거래 여기에 뿌리를 둔 모든 거래를 파생 거래라고 합니다. 파생 상품이 되겠네요. 그죠? 그럼 우리가 조금 더 개념을 정확하게 잡기 위해서는 이 현물 거래에 대한 개념을 좀 잡아볼 필요가 있겠다. 이 현물 거래는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슈퍼마켓 가서 캔커피를 산다든가
여러 가지 있겠죠, 그죠? 뭐, 밥을 사먹는다든가, 그죠? 뭐 돈을 내고 학교를 다닌다든가, 모든 거래가 현물거래입니다. 이거 좀 더 이론적으로 정리한다면은 이렇게 되겠네요. 자, 슈퍼마켓 가서 아주머니 캔커피 하나만 주세요. 의사에 표시하는 계약 시점이 있을 겁니다. 계약 시점. 캔커피 하나만 주세요. 의사 표시하는 계약을 함과 동시에 뭐 캔커피가 1,000원이라고 가져간다면은 1,000원을 줄 것입니다. 그죠? 실물 인수도. 이것이 시점이 일치. 이 시점이 일치하는 이러한 거래를 우리가 현물 거래라고 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거래가 현물 거래입니다. 다시 할게요. 아주머니 캔커피, 2,000원짜리 캔커피 하나만 주세요. 그러면 그죠? 의사표 계약을 합니다. 동시에 뭐다? 1,000원을 주고 내가 캔커피를 받는 거래. 시점이 일치하는 거래가 무슨 거래? 현물 거래예요. 거의 대부분. 과거부터 지금까지 모든 거래가 현물 거래야. 그죠? 만약에 근데 이 현물 거래가 살아가는데 아무 리스크, 위험이 없다. 라고 한다면 우리가 공부할 필요가 없는데 무슨 위험이 그래서 있는지 알아봐야 되겠죠. 만약 위험이 없다면 우리가 파생을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조금 더 할게요. 현물 거래에 대해서. 이건 어떨까요? 지금 내가 강의를 하고 있는 이 장소는 제가 살고 있는 곳이 아닙니다. 저희 집이 아니란 얘기야. 옆에 슈퍼마켓 가서 캔커피. 아줌마 캔커피 하나만 주세요. 1,000원짜리 캔커피. 근데 돈이 없어. 줄까요? 안 줄까요? 택도 없죠. 맞아 뒤지겠지. 그죠? 그래서 만약 우리 동네에 가서 저를 아는 슈퍼마켓 가서 아줌마 캔커피 하나만 주세요. 내일 돈 드릴게. 무슨 거래입니까? 방금 설명드린 거. 외상거래죠. 이 외상거래는 현물거래입니까? 파생거래입니까? 아줌마 캔커피 하나만 주세요. 돈 내일 줄게. 줄 거 아니야. 우리 집에서는. 우리 동네에서는. 나는 아는 우리 동네 아줌마 같은 경우에는. 현물거래입니까? 파생거래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또 많은 사람이 이건 파생거래다고 하는데 아닙니다. 볼게요. 아줌마 캔커피 하나만 주세요. 의사 표시하는 계약을 합니다. 맞죠? 계약과 동시에 내 캔커피 가져가야 안 가져가요? 가져가잖아. 단지 뭐다? 돈을 다음에 주는 거 아니야. 외상거래도 무슨 거래? 현물거래입니다. 이 외상거래도 현물거래에 포함된다는 것도 좀 이해를 해 두셔야 됩니다. 조금 더 개념이 중요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현물거래는 외상거래가 많습니다. 조그만 식당 같은 데 한번 볼게요. 식당. 식당에서는 뭐 육개장이나 그죠? 뭐 된장찌개를 파는 이런 식당에서는 매일마다 두부나 야채 같은 걸 사와야 될 거 아니야. 신선하게. 요새서는 그죠? 뭐 일본 지진 때문에 그런 거. 어쨌든 신선해야 되는데 매일마다 사야 돼. 매일마다 매입을 시장을 사와야 되는데 조그만 식당이니까 힘들잖아. 새벽에 나가기가. 어떻게 합니까? 매일마다 새벽에 누가 옵니까? 봉고차가 오죠. 갖다 주잖아. 봉고차가. 갖다 줄 때마다 새벽에 갖다 줄 때마다 결제합니까? 한 달에 장부 딱 적어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결제합니까? 한 달에 한 번 외상 결제 아니에요. 외상 거래. 그죠? 외상 거래인데도 뭐다? 현물 거래입니다. 왜? 내가 지금 계약과 동시에 물건을 받기 때문에 돈만 다음에 주는 거야. 어쨌든 간에 현물 거래는 뭐다? 계약 시점과 뭐다? 실물이 인수된 시점이 일치하는 이런 거래가 무슨 거래? 현물 거래라는 걸 기억을 좀 해두셔야 돼요. 우리가 파생에 대한 개념을 알기 위해서는 정확한 개념을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이 방금 우리가 이해한 현물 거래를 배웠는데 과연 이 현물 거래를 함으로써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알아볼게요. 자, 현물 거래. 하나씩 재밌게 알아볼게요. 이 현물 거래를 한번 보니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A씨가 있습니다. 이 A씨는 서울에서 김치 공장을 운영하는 사장님이십니다. 그죠? 그러면 가장 중요한 기초자산, 뭐 김치라고 합시다. 김치. 배추가 되겠죠? 배추. 현재 500원 합니다. 500원 하는 배추를 어디서? 현물시장에서, 이 가락동, 그죠? 그 농산물시장, 현물시장이 되겠죠? 현물시장에서 얼마에 사야 됩니까? 500원에 매입을 해야 되겠죠. 그죠? 가공을 해서 뭐 포기당 최소한 5천 이상, 5천이나 6천원에 팝니다. 이익이 남겠죠? 그럴 거 아니야. A씨는 현물시장, 가락동 농산물시장에서 배추를 500원에 매입해서 뭐 마늘도 넣고 고춧가루 넣어서 가공해서 임금이 들어가겠죠? 5천원에 팔면 이익이 남을 겁니다. 그걸로 뭐 직원 월급도 주고, 그죠? 뭐 가족들하고 1년에 한 번씩 동남아 여행도 갈 수 있어요. 문제는 A씨는 현물 거래를 하는데 이러한 행복이, 그죠? 지금 이러한 거래를 함으로써 이러한 행복이 미래에도 계속 이어질 수 있을까요? 아니면은 작살날 수도 있을까요? 가격은 움직입니다. 그죠? 이 배추 가격은 움직입니다. 만약에 배추 가격이, 그죠? 작년도, 그죠? 2010년도 포기당 15,000원, 500원이 아니라 15,000원으로 상승하게 되면은 A씨는 얼마에 사야 돼? 배추를 15,000원에 매입해서 가공해서 2만원 넘게 팔아야 되는데 팔릴까요? 절대로 안 팔릴 겁니다. 참고로 저도 2007년도도 아마 배추 가격이 10,000원이 넘어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도 김장을 담으라고 와이프한테 돈을 줬는데 안 담더라고 얘가. 너 왜 안 담냐 했더니 제가 준 돈으로 택도 없대요. 어떻게? 돈을 못 보니까
못 담았죠? 뭐가 될 거냐, 한국 사람은. 김장은. 그래서 인터넷에서 산 적이 있습니다. 10kg에 2만 원이야. 싸. 맛도 괜찮았어. 근데 중국 겁니다. 피부가 좀 안 좋아졌어. 어쨌든 간에 얘는 망할 거 아니야, A씨는. 그러겠죠, 그죠? 저 현물 거래를 하는데 무슨 위험이 있어요? 가격이 올라가면 장사가 안 될 겁니다. 문 닫아야 돼. 그래서 여기서 구체적으로 현물 거래를 할 때 가격, 미래의 가격 상승 위험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죠? A씨는 현물 거래를 하는데 가격 상승 위험이 있어. 하나 더. B씨는 충청도에서 배추 농사를 짓습니다. 농사 져가지고 포기당 얼마야? 500원에 내다 팝니다. 이익이 남어. 그죠? 몇천 팩에다가 배추를 수만 봉이 그 농사를 져가지고 500원에 시장에 내다 팝니다. 가락동 농산물 시장에. 그래서 그걸로, 그죠? 뭐 애들 학원도 보내고, 뭐 한 달에 한 번씩 삼겹살 파티 탑니다.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어. 무슨 거래를 함으로써? 현물 거래를 함으로써. 이러한 행복이 미래에도 역시 똑같이 이어질 수 있을까요? 아니면 죽을 경우도 생길까요? 배추 가격은 움직이잖아. 재수없게 풍년이 돼가지고 10원이 됐어. 극단적으로. 죽어야 돼, 살아야 돼. 죽어야 됩니다. 인건비도 안 나. 배추 뽑을 필요가 없어. 갈아엎어야 돼. 그래서 무슨 위험이 있어요? B씨는. 지금 B씨도 현물 거래를 하는데 무슨 위험이 있다? 미래의 가격이 하락하면 죽어야 됩니다. 다 이해해야 돼. 자산. 하락 위험이 있습니다. 둘 다 A씨나 B씨나 둘 다 현물 거래를 지금 함으로써 그죠?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입니다. 합쳐서 이것은 무슨 위험? 가격, 상승 위험과 하락 위험을 합쳐서 가격 변동 위험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현물 거래는 무슨 위험이 있다? 기억해 두셔야 될 것이 현물 거래를 함으로써 가격 변동 위험이 있다는 것은 기억을 좀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위험은 제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우연찮게 만났습니다. A하고 B가 만났어. 만나가지고 무슨 얘기를 할까요? 여러 가지 얘기 하겠죠. 뭐 최근 같으면은 일본 쓰나미, 독도, 그죠? 뭐 리비아, 뭐 이런 얘기를 하겠죠. 그런 얘기 하다가 이제 그죠? 자기 얘기도 할 거 아니야. 나는 배추 가격이 올라가면 죽어야 된다. 난 내려가면 죽어야 된다. 뭐 신세한탄 하다가 둘 다 A하고 B가 IQ가 그죠? 두 자리만 넘어간다면, 즉 쉽게 얘기해서 100만 넘어간다면은 정상적이라면은 이렇게 그 계약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의사 표시합니다. 계약 시점. 의사 표시라는 계약 시점. 이 친구는 A씨는 매입자가 되겠죠. 배추를 사야 될 사람이고 B씨는 배추를 팔아야 될 사람이니까 매입자라고 할게요. 매입자는 얼마에 사면 되는 거야? 가격 상승 위험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500원에 사면 되는 거 아니야? 맞죠? 얼마에 팔면 되는 거야? 매도자. 이 배추를 팔아야 되니까. 500원에 팔기로만 한다면은 마이너스가 매도고 이렇게 계약을 합니다. 계약을 하고 그죠? 실제로 배추를 주고받는 실물 인수도 시점을 이것을 미래에 하게 한다면은 이것은 현재라고 가정하고 이해하기 쉽게 즉 시점을 일치하지 않게 계약을 현재 하고 500원에 사기로 하고 500원에 팔기로 계약을 하고 실제로 주고받는 것은 언제 미래에 이런 거래를 할 수 있다면은 가격 변동 위험이 제거될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미래에 15,000원 올랐습니다. 미래에 배추 가격이 15,000원 올라가더라도 상승하더라도 15,000원짜리 배추를 얼마에 사기로 미리 계약을 했어요? 500원에 사기로 했으니까 상승 위험이 제거될 수 있다는 걸 기억을 하시고 두 번째, 만약에 10원으로 내려갔다. 10원으로 하락한다 하더라도 B씨는 얼마에 팔기로 계약했어요? 500원에 팔기로 미리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하락 위험도 제거될 수 있겠다. 어쨌든 이러한 거래를 하니까 계약 시점과 실물 인수 시점을 그죠? 일치시키지 않는 즉 미래에 물건을 주고받기로 한 거래를 한다라면은 가격 변동 위험이 제거될 수 있겠네. 이해되시죠? 가격 변동 위험이 제거되잖아. 현물 거래 상승과 하락 위험을 제거될 수 있겠네요. 이러한 거래를 우리가 무슨 거래냐 하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밭대기 거래입니다. 재밌죠? 떼기 거래. 이걸 밭대기. 지금도 합니다. 이마트나 홈플러스 같은 데서. 그죠? 이 밭대기 거래인데 학문적으로 좀 알아봐야 되겠죠? 학문적으로 뭐라고 한다? 선도 거래. 이것이 선도 거래입니다. 따라서 선도 거래는 파생 거래입니까? 현물 거래입니까? 여기서부터 파생 거래가 시작된다. 쉽게 얘기할게요. 현물 거래 가격 변동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서 나온 거래가 뭐다? 파생 거래고 구체적으로 뭐다? 밭대기 거래 같은 것을 선도 거래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파생 거래가 시작되는 거죠. 그죠? 현물 거래 가격 변동 위험을 제거한 거래가 무슨 거래? 선도 거래. 조금 더 작용 기준을 기억하셔야 될 거 있는데 A씨는 매입자입니까? 매도자입니까? 매입자입니다. 그죠? B씨는 매도자예요. 문제는 매입자가 이익이 되기 위해서는 그죠? 매입자가 이익이 되기 위해서는 기초자산 배추라고 적을게요. 기초자산 S 스타
현물, 즉 배추 가격이 올라야지 이익입니까? 내려야지 이익입니까?